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시론 제7장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27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127페이지에 나오는 비유와 상징입니다. 자,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127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메타포라고 합니다. 메타포. 비유를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때 메타라는 게 이제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메타, 뭐 넘어서 초월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오벌 또는 비욘드의 뜻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 포르, 이거는 이제 포라죠, 포라. 이 포라라는 게 뭐 가져간다, 이동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나오죠, 책에. 그래서 언어 작용의 특이한 결합으로 한 대상이 분명히 다른 대상으로 이제 그 전이되어서 두 번째 대상이 첫 번째 대상처럼 얘기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 세 번째 단락에 이제 수사학이란 말 나오는데요. 이 수사학이라는 말은 웅변수를 가리켜요. 웅변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을 이제 그 영어로는 레토릭이란 말 쓰죠. 레토릭. 그래서 이 수사학을 기원으로 둔다는 사실에서 짐작하듯이 비유는 이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책상다리나 바늘기, 사너리, 병목이라는 것은 이제 병의 목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병의 목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4차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지는 거. 영어로 이제 바틀렉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무생물인 사물의 동물의 신체 명칭을 비유적으로 빌려와서 만들었다. 또 인생의 황혼기, 역사의 강물 이런 것도 다 비유적이라는 거죠. 인생의 황혼기, 역사의 강물 이런 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상투화된 비유, 죽은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둘째 줄에 나오죠. 상투화된 비유, 죽은 비유라는 거 댓글 쳐놓으시고요. 128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이제 유추와 전의를 기본 원리로 한다. 128페이지 보세요. 유추, 어넬로지란 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추시킨다, 유추한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박성호의 시 같은 게 나오죠. 실직한 가장과 민달팽이의 유사성을 토대로 연결시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박성호의 민달팽이라는 그 시가 나오죠. 자, 거기 보면 그가 귀가를 한다. 민달팽이의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무거워 보인다. 걷는다는 표현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바닥까지 처진 어깨가 천천히 길을 밀고 나간다. 언제부터인가 그에게는 늘어진 양 어깨가 다리였으므로 빨래처럼 처진 몸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어깨에 신는 신발은 없으니 당장 달아질 희망의 뒤축이 없어서 좋겠다. 그에게도 한때는 감미로운 집이 있었다. 아이스크림 같은 집. 그래서 이 민달팽이라는 게 말 그대로 껍데기가 없는 껍데기 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팽이는 다 껍데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껍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실직자가 귀가하는 모습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가벼워서 무거워 보인다. 그래서 실직자의 처진 모습과 이제 비유적 형식으로 잘 연결시켰다.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9쪽을 보세요. 129쪽. 129쪽의 그 세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I.A. 리처즈가 비유의 원리를 주지와 매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지와 매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는 게 있죠. 원관념, 그다음에 보조관념. 그래서 이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주지와 매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주지와 매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 원관념을 이제 영어로는 테너란 말 쓰죠. 테너와 미우클이란 말 쓰죠. 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한다는 거죠. 비유. 여기 보면 이 비유를 하는데 아예 리처즈의 이야기죠. 세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그에 따르면 주지와 매체, 그러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상이성이 클수록 시적 긴장도가 높아진다.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좋은 비유다. 자, 예를 들어서 이육사에 거기 밑줄 좀 치세요. 129쪽에 세 번째 단락의 여섯째 줄부터 나오는 거 있죠. 이육사의 시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그 다음에 기영도 시의 하늘에는 벌써 티박 같은 별들이 떴다. 이런 표현은 시인의 독특한 상상력과 관점이 투영된 참신한 비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겨울과 무지개, 티박과 별은 차이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혀 유사할 것 같지 않은데 그걸 비유시켰다는 거죠. 자, 비유의 종류를 넘어가면요. 130쪽에 보면 지규가 나옵니다. 지규. 130쪽에 지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지규라는 것은 A는 B와 같다는 거죠. A is like B죠. A는 B와 같다. 그래서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 130쪽에 그 밑에서 한 다섯째 줄인가요? 오 내님은 붉고 붉은 장미와 같다. 이 로버트 번스의 레드 로스라는 붉고 붉은 장미라는 시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은유인 내 사랑은 붉은 장미라는 표현보다도 긴장감이나 활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영도의 이제 시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보면 철험이라는 것들이 이제 기영도의 시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30쪽에 이제 시가 나오죠. 130쪽에. 그래서 여기 보면 박스가 나오고 첫째 줄에 생선 가시처럼 자, 여기다 밑줄 긋고 1번이라고 쓰시고요. 밑에서 둘째 줄 위로 올라가면 사투리처럼 2번이라고 쓰시고요. 131쪽에 일곱째 줄에 보면 성냥처럼 3번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에 여섯째 줄에 보면 청년들은 톱밥같이 쓸쓸해 보인다 이렇게 있죠. 저희 4개를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영도의 시에는 이렇게 지규가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규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A는 B와 같다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32쪽에 은유가 나오죠. 132쪽입니다. 자, 은유가 나오는데 이 은유라는 것은 A는 B라는 뜻이죠. 자, 132쪽에 이번에 은유가 나오죠. 은유는 A is B입니다. A는 B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김동명 씨에 보면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시가 있죠. 내 마음 이꼴 호수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은유라는 것은 거기 다섯째 줄에 밑줄 좀 치시면 A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B가 A를 대체하는 자리에 은유가 성립된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환은유라고 밑에 있을 거예요. 치환은유. 치환은 이제 그 대체시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깃발이라는 유치원의 깃발란 시를 보면 여러 개를 쓰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운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이런 말 나오죠. 순정, 뭐 애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 깃발을 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을 치환은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132쪽에 밑에서 세 줄부터 밑줄 치시면 기지의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이 미지의 대상에 전이됨으로써 미지의 대상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자, 기지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것. 이걸 기지라고 하는 거고요. 미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거, 아직 모르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33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치환 은유가 이제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낱말에 대한 자 13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거적 의미라고 나와요. 이 추거적이라는 것은 축이 쫓을 축자거든요. 자, 그래서 추거적이라는 것은 글자가 뜻하는 의미. 자, 이걸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이라고 이제 대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자, 병치운유라는 것은, 병치라는 것은 그 밑에 나오죠. 이번에 나란히 둔다는 겁니다. 병치. 나란히 두는 거. 영어로 이제 이걸 juxtaposition이란 말도 쓰죠. 그래서 이 병치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상황을 나란히 연결시키는 거죠.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치환 은유가 전통적 은유라면 병치 은유는 새로운 개념의 은유다. 그 다음 밑줄에 쳐보시면 치환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상관관계를 중시하는데 병치 은유는 두 개의 대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중시하느냐 중시하지 않느냐, 거기다 밑줄 치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죠. 치환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상관관계 중시, 병치 은유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거기 134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에즈라 파운드의 지하철역에서의 시가 있죠. 군중들 속에서 환영처럼 나타나는 이 얼굴들, 그다음에 촉촉한 검은 가지에 매달린 꽃잎들이 나오죠. 자, 거기 이제 134쪽에 보면 그 1년의 얼굴들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2년의 꽃잎들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러니까 얼굴들과 꽃잎들은 결국 뭘까요? 낯선 그런 두 대상의 대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얼굴과 꽃잎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 이제 그 환유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 보세요. 밑줄 치시면 주지와 매체가 맺는 유추적 상관관계라는 의정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이질적인 두 요소를 병치시킨 비유가 병치운이다라고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지라는 것은 원관념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매체라고 하는 것은 보조관념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잘 알아야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김강균의 이제 외인촌에 보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이런 게 있을 때는 종소리가 원관념이라고 그랬죠. 이게 원관념. 자, 분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조관념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인접된 대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의가 셋째 줄 있죠. 백의민족. 이슬비 대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간다. 이 우산이라는 것은 우산을 쓴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언어학자 야콥슨, 로만 야콥슨이 은유, 환유 개념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야콥슨은 실어증 환자를 관찰하면서 이제 언어적 증상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어증 환자를 이제 그 뭡니까 관찰하면서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135쪽의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135쪽의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줄 위부터 밑줄 치세요. 은유는 주로 유사성으로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함으로 성립이 되고, 환유는 어떤 단어와 대체물 사이에 인접성에 기초한다. 여기서 이제 유사성이라는 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인접성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사물을 원래 이름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것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걸 환유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청와대 백악관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탄생과 죽음을 요람과 무덤으로 표현한다. 이런 게 다 환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시가 또 하나 있죠. 김기택의 우리나라 전동차의 놀라운 적재 효율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136쪽 넘기면, 그래서 이 시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전동차의 풍경을 그리는데, 복잡한 출퇴근길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전동차 안으로 몸을 밀어넣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존중받아야 인격도 개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전동차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한갓 화물이나 벽돌 같은 사물로 취급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각기둥이 되어 전동차에 몸을 싣는다라고 표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전동차의 모습을 이렇게 그 135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모 형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아주 답답한 모습 이런 걸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7쪽에 보면 청춘이라는 진은영 시인의 시가 있죠. 주황색 초벌칠이 아름다운 철문들 이런 시가 쭉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이 청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앞으로 어떤 색도 바뀔 수 있는 무한한 기대와 가능성 이런 것을 노래한 작품이다. 청춘을 이제 이렇게 철문이라든가 튤립 뭐 여러 가지의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한유적인 상상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징이 138쪽에 나오는데요. 이 상징이라는 것은 이제 짜맞춘다. 거기 첫째 줄 나오죠. 138쪽에. 심볼론. 이게 이제 부호, 표상, 중표 이런 뜻 있어요. 심볼론이란 말 자체가. 이거 우리가 심벌이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하고도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기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 나오죠. 사인. 그래서 기표와 기의. 기표는 나무라고 쓰는 것이 기표가 되겠죠. 두 번째 단락 다섯째 줄에. 그다음에 나무에 이제 어떤 뭡니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겠죠. 이건 기의가 되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38쪽의 마지막 줄에 기호의 경우는 문맥이 필요 없다. 전달의 경제성만 갖추면 된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 그런데 그 별이 스포츠나 문학의 스타, 위대한 인물을 의미하거나 소망, 희망을 의미할 때 또는 윤동주의 별과 같이 개인적이고 시적인 상징으로 의미의 폭을 넓혀간다면 상징화의 방향이 있다. 이게 나오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상적인 십자가도 될 수 있지만 어떤 희생의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희생의 의미로 쓰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십자가의 일반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9쪽에 보면 이제 거기 다섯째 줄에 나오죠.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자. 십자가란 말이 두 번 나온다. 1년에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라는 구절에서 십자가는 문자 그대로의 뜻, 1차적인 의미고요. 사연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십자가는 정신적 국면과 일체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을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0쪽에 보면 상징과 은유라고 또 나오죠. 상징과 은유.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박스에 나오죠.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라고. 그래서 소녀들의 장미동산에 있는 여왕장미라고 하면 은유지만 시인이 단순하게 그가 취급하는 사람의 성질을 암시하기 위해 장미를 가리키는데 그치지 않고 비유적인 틀을 지시하지 않는다면 상징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예컨대 소녀는 장미다라고 하면 장미의 특질이 소녀에게 이제 옆으로 전이가 되죠.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대상이나 행동을 생각할 때 이 상징이란 말을 쓴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 다시 정리를 하자면 A는 B,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뭐 호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원관념이 드러나요. 원관념이 이런 건 은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원관념이 없이 뭐랄까요 상징이 있다는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처럼 나에게도 뭐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러면 이 십자가는 어떤 고난, 고생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1쪽에 거기 첫 번째 박스 밑에 있죠?
한용운의 시에 님은 한 편의 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님의 침묵이라는 시 전체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유의 시적인 상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징의 종류 142쪽입니다. 상징의 종류에는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이 있죠. 142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142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협의 상징이라는 협의. 이 좁은 의미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의 언어나 관습적 상징처럼 공식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협의. 그 다음에 이제 긴장 상징이라는 것이 있죠. 이건 복합적인 연상작용. 복합적인 연상작용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그 넷째 줄에 나오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긴장 상징은 개인적 상징과 원형 상징으로 나눠지는데 143쪽에 나오죠. 개인적 상징이라는 게 나옵니다. 143쪽에. 자, 이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쓴다면 상징의 재문맥화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상징에 특히 이제 이 서정주의 국가협회에서 보면 거기 그 3년의 마지막 줄에 밑줄 치세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 국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절개 이런 것을 상징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일종의 중년 여인의 원숭미를 이야기하죠. 이 국화라는 것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그 개인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인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44쪽에 나옵니다. 일반적인 국화 143쪽 마지막 줄부터 볼게요. 동양 문화권에서 국화는 오랫동안 매운 절개의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즉 서리의 차가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절개를 의미하는 자연적이고 관습적 상징이었다. 그러나 서정주의 시는 이 국화의 전통적이고 관습적 의미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원형 상징이라는 게 144쪽에 있어요. 144쪽에 보시면 원형 상징. 자, 이 원형 상징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원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물이 있다 그러면 둘째 줄에 탄생. 그 다음에 물에서 죽죠? 죽음. 또 부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정화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속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이루어진 바다 또한 생명, 모성, 죽음, 부활 등의 상징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경우 밑에 있죠. 넷째 줄에 창조, 부성, 아버지의 성질이죠. 또 피가 있어요. 피는 뭘까요? 탄생,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금기시한다는 거죠. 힘, 희생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맥락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 상징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145쪽에 보면 이제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145쪽에. 자, 이 시에서는 거기다 좀 필기를 좀 하시면 불과 빛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불은 바로 창조와 희망을 의미하고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영성.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는 개인적인 성찰과 정서적인 공감. 자, 이런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46쪽으로 가보시면요. 이 시에서 불빛은 첫째 줄이죠. 시 전체의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톱밥난로의 불빛은 대합실의 어둠을 밝히고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온기를 불어넣는다. 대합실의 사람들은 불빛을 바라보며 따스함을 느낄 뿐 아니라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의 상념에 잠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빛의 원형 상징을 쭉 이야기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제 146쪽에 있는 마지막 줄을 좀 보시면 이러한 원형 상징은 개인의 작품을 인류 문화의 보편적 지평위에서 해석해서 인간 심리와 문화의 공통성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비유와 상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8장 아이러니와 역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복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